20세기 한국 소설 19.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김승옥, 이재아 의. 백인빈의 조용한 강은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살아가는 소년 삼능이의 시선을 통해 전후 사회의 혼란과 가족 해체, 소외를 그린 소설이다. 삼능은 아버지의 폭력과 무관심, 새로 들어온 여자와 딸, 혼혈아 친구 등과 어울리며 상실감과 불안을 겪는다. 조용한 강가에서 별똥별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삼능의 모습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아의 유자약전은 위암에 걸린 20대 여성 화가 유자의 짧은 생애를 그린 소설이다. 화가인 나의 아틀리에에 찾아온 유자는 독특한 졸음 증세와 환상적인 꿈 이야기를 반복하며 세속적 가치와 예술적 순수성 사이에서 방황한다. 작품은 물질주의 사회에서 예술가의 고독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환상적 리얼리즘 기법으로 탐구한다. 이재아의 초식은 소도시 얼음 도매업자 서광삼이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그는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겠다며 채식, 초식을 실천하지만 도수장 주인 등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한다. 4.19와 5.16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서광삼의 이상은 현실의 폭력과 탐욕 앞에 무력해진다. 작품은 초식과 육식을 대비해 권력과 폭력, 민주주의의 허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이재아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3년 전 아내를 잃은 나가 유골을 뿌리기 위해 동해안 물치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우연히 만난 노인과 간호사, 작부들과의 만남, 연이은 죽음 등 비현실적 사건을 겪으며 방황한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여정 끝에 나는 간호사와 운명적 끌림을 느끼지만 끝내 헤어진다. 작품은 상실과 방황, 인간 운명의 허무와 구원을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그린다. 김승옥의 생명연습은 1962년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대학생 나가 한 교수와 다방에서 대화하며 자신의 과거와 주변 인물들의 자기 세계를 관찰하는 이야기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 각 인물은 자신만의 내면적 성곽, 자기 세계 속에서 방황하거나 극복하려 애쓴다. 작품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인간의 고독과 삶의 의지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김승옥의 건은 6.25 전쟁 직후 빨치산이 출몰하는 혼란기, 무능한 아버지와 위약적인 형 사이에서 방황하는 소년 나의 성장 과정을 그린다. 소년은 빨치산 시체 매장, 형의 친구들이 꾸민 윤희 누나 겁탈 모의에 가담하며 죽음과 악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순수함을 잃고 인간의 어둠과 모순을 깨닫는 성장을 겪는다. 김승옥의 역사, 력사는 액자 구조로 나, 외화, 가 젊은이, 내화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다. 내화의 나는 생명력 넘치는 창신동 빈민가에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지만 권태를 느낀다. 빈민가의 막노동자 서씨는 한밤중 동대문 성벽에 돌을 들어 올리며 선조의 영광을 지키려 한다고 고백한다. 나는 두 삶의 대비 속에서 현대인의 소외와 삶의 허물을 느낀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제약회사 간부 윤희중이 전무 승진을 앞두고 고향 무진으로 내려가며 시작된다. 무진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투영하는 음악교사 하인숙을 만나고 현실과 이상, 순수와 속물성 사이에서 방황한다. 하인숙과의 만남, 방죽에서 본 자살한 여성 등은 그에게 허무와 자기 소외를 각인시킨다. 결국 윤희중은 현실로 돌아가며 꿈과 낭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소외된 현대인의 고독을 드러낸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세 남자가 우연히 선술집에서 만나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다. 외판원 사내는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으며 연대를 요청하지만 나와 아는 무관심하게 대한다. 결국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리고 이들은 각자 흩어진다. 작품은 현대 도시인의 고독, 인간관계의 단절, 연대감 상실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19.김승옥 이재하.txt 이걸 보면서요. 1960년대 한국 문학의 중요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백인빈, 이재하, 그리고 김승옥 작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분들이 그 복잡했던 시대를 또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1960년대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이 작가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근대화의 그늘이라든지 뭐 소외 문제, 예술가의 역할 같은 것들. 근데 이걸 각자 아주 뭐랄까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냈거든요. 그 작품들 보면서 당시 시대상을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백인빈 작가부터 시작할까요?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조용한 강이란 작품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 묘사랑은 정반대로 인물의 분노, 절망 이런 게 가득 차 있다고요. 아, 네, 맞아요. 백인빈 작가, 1937년생이신데 이분은 좀 사회의 밑바닥,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혼혈아, 거지, 깡패 뭐 이런 인물들이요. 조용한 강에 나오는 삼능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위약 있잖아요. 위약이요? 일부러 악하게 행동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악해서라기보다는 뭐랄까 상실감이나 폭력 같은 환경에 대한 일종의 뒤틀린 저항 같은 거예요. 근데 배경은 또 아름답게 묘사되니까 그 삼능이의 절망적인 행동이 더 선명하게 비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작가는 이걸 통해 근대화 이면의 어떤 비인간적인 상황, 그 고통을 고발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악하게 행동하는 게 어쩌면 필사적인 자기보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통찰이죠. 아, 그렇게 들으니 위약이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 뭐랄까 상처받은 사람의 외침처럼 느껴지네요. 같은 해 태어나신 이재하 작가는 또 전혀 다른 길을 가셨군요. 시인이자 화가. 그래서 그런지 소설도 아주 독특하다고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재하 작가 정말 독특하죠. 이분의 환상적 리얼리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실주의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이야기가 막 조각나 있고 비유도 낯설고 갑자기 꿈 같은 장면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쓰는 걸까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파악하기 힘든 현실의 어떤 왜곡된 모습,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나 폭력성 같은 거요. 그런 걸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런 기법을 쓰는 거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문크나 베이컨 같은 화가들 영향처럼 내면의 불안 같은 걸 바깥으로 확 끄집어내는 방식이랄까요? 남미의 마술적 리얼리즘하고는 또 좀 다르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현실을 일부러 낯설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였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현실을 더 잘 보려고 오히려 비현실적인 방식을 쓴다. 흥미롭네요. 초식이라는 작품 제목도 좀 특이해요. 풀 먹는다는 뜻인데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초식.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삶, 뭐 채식주의 같은 그런 지향이고요. 또 하나는 민초, 그러니까 억압받는 민중을 상징해요. 주인공 서광삼은 폭력적인 육식의 정치를 거부하고 민초가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거든요. 네. 근데 4.19 혁명 이후에 5.16 쿠데타가 터지면서 그 꿈이 좌절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민중들은 그 폭력에 환호하기까지 하고요. 작가는 이런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상과 현실의 그 슬픈 간극, 또 때로는 민중 스스로가 폭력에 동조하는 모순까지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죠. 아, 비극적이네요. 그럼 유재학전에서 주인공 유자가 영구 불임을 선언하는 건요? 이것도 단순히 아이 안 낳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이것도 생물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뭐랄까, 삶 자체가 불모적이다. 이런 자각인 거예요. 동시에 계속 뭔가를 생산하고 재생산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쓸모로만 따지는 세상에 대한 저항, 예술의 속성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작가. 김수목 작가로 넘어가 보죠. 1941년생이시고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불렸다고요. 4.19 세대 대표주자인데 이분이 그린 1960년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김승옥 작가 스스로가 그 시대를 안개가 낀 듯 불투명한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4.19로 잠깐 자유를 맛봤다가 5.16 쿠데타로 좌절하고 또 전쟁 상처는 남아있고 근대화는 정신없이 진행되고 정말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그런 시대였죠. 김승옥 작가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개인이 자기만의 어떤 정신적인 자유, 정체성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주 감각적인 문체로 잘 포착해냈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 1964년 겨울. 이 자료에서도 인물들 대화가 계속 겉돌고 끊어지는 게 인상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시대의 단절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대화 방식 자체가 1960년대 도시 생활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파편화되고 외로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죠. 김하고 안이라는 인물이 만나서 뭐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 벽돌개수나 세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의미 있는 소통은 불가능하고 대신 그런 무의미한 행동에 같이 몰두하면서 겨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고독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현실에서 좌절된 소통 욕구가 좀 기용적으로 나타난 자기 방어 같은 거고요. 동시에 소통이 안 되는 시대의 비극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아까 자료에서 말한 미완의 통과제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인물들이 혼란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좀 답답하고 소외된 곳으로 그려진다면 고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무진기행의 무진 같은 곳은 좀 숨쉴 구멍이 되었을까요? 거기가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김승육 소설에서 고향은 그냥 아름답고 순수한 도피처가 아니에요. 무진기행의 무진도 그렇죠. 안개는 자욱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울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속물적인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아, 거기도 마찬가지군요. 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거나 막상 돌아가도 예전 같지 않은 곳.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서울이라는 현실, 그 근대화된 질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런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안개라는 상징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1960년대의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방향 상실감, 무력감, 이런 걸 다 함축하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 세 분 작가 모두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예리하게 1960년대라는 시대를 포착하고 해부했네요. 백인빈의 위약, 이재하의 환상, 김승옥의 단절과 안개.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그렇죠. 이 작가들은 모두 그 시대의 고민, 그러니까 근대화의 그늘이라든지 개인의 소외, 정체성 문제, 예술은 뭘 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때로는 좀 뒤틀린 방식으로, 때로는 환상적으로, 때로는 아주 건조하게 현실의 모순을 파고들었죠. 이 작품들 속 인물들이 종종 뭔가 미숙하고 완성되지 못한 채로 현실과 부딪히거나 아니면 힘겹게 적응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어떤 성장의 아픔이라든지 사회와 관계 맺는 어려움, 이런 걸 반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또 다른 생각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들이 그 혼란했던 시대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기법들까지 동원해야 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잡함, 어쩌면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의 예술가들은 또 어떤 낯설고 새로운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예술 형식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21세기의 안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